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여의도와 서초동을 이어주는 변언유착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두 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SBS 임찬용 기자입니다. 자, 두 분 이 변언유착 오리지널 멤버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전 im 기자님이랑 되게 오랜만인 것 예. 같아요. 예, 전설의 놀이터 토크. 요새도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뭐 곧 미국 가시기 때문에 im 기자님이. 네. 아, 그래요? 네. 아니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어디 안 갑니까? 아, 저는 어디 뭐 누가 불러주나요? 감옥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만 안 가면 돼요. 야, 그래서 요 감옥과 관련 있는 얘기. 아, 근데 이 변언유착 다 감옥과 관련 있는 얘기지 뭐 서초동이. 그렇죠. 뭐 저희 민사 사건 다루지는 않으니까 네, 맞아요. 거의 뭐.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아, 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인데 임 기자. 예. 불구속 기소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예, 뭐 이번 주 중에 이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네. 이제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아보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느냐의 선택의 지가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불구속 기소 이번 주 중에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혐의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혐의는 지금 일단 예전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적용된 혐의들이 거의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혐의는 결국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전 이름이 부패방지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얘기고 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이제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게 이제 주된 혐의고요. 그 관련해서 약간 좀 부가적인 혐의들이 뭐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런 혐의도 좀 있고요. 예. 그 뭐 428억 약정 이거는 빠진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용을 못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천호동이 1호의 절반이 그분 거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428억.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이분의 기소할 때 혐의에는 이게 들어갔거든요. 이제 428원 약정을 받은 혐의, 그러니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정 이게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정작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정진상 전 실장한테 이 혐의를 적용할 때는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될 혐의 아니겠느냐라고 다 예상했는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 혐의가 빠졌고 결국에는 그 요번에 불구속 기소할 때도 그 혐의는 적용을 못 시킬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 변호사. 네. 이게 지난번에 영장 청구되고 이게 영장이 뭐 기각된 거잖아요. 체포동의안 통과 안 됐으니까. 네. 시간은 한 달 넘게 지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그때 청구하겠다고 한 게 2월 한 16일 정도였던 것 같고요. 체포동의안 부결된 게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제 검찰에서 기소 전에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거든요. 구속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구속이 됐다. 네. 그럼 20일 내에 보강 조사해가지고 뭐 수사해서 기소했어야 되는 기소했을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살짝 지난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3월을 넘길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뭐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너 그러면 뭐 별로 증거도 없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실상 구속이 됐더라도 묵비에 가깝게 일관했을 터인데 네. 그럼 뭐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차피 똑같이 진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20일이었을 것이고 그럼 왜 더 이상 안 하냐 이런 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검찰에서는 며칠 조금 더 미룬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뭐 어차피 예정된 기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기소는 뭐 예정됐던 건데. 네. 임 기자, 민주당 의원들 제가 인터뷰할 때 이거 이재명 대표 건 물어보면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영장이 안 나왔고 네. 이재명 대표 불러다 조사했고 네. 자신 있으면 바로 기소를 하지 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표 부르지도 않고 뭐 새로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들고만 있냐 자신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 하거든요. 예.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구체적으로 이게 자신 있다 없다 이래서 할 때 이런 설명은 안 하는데 네. 이제 다만 이제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미뤄 짐작. 이제 그 사실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관련자는 이제 김만배 씨입니다. 이제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단계에서 이미 자기들이 이제 적용했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가 어떤 탄탄하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검찰이 결국엔 최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혐의로 보고 있었던 건 결국에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428억 약정 부분인데 그 약정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만배 씨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
씨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구속을 하고 이제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428억 약정 부분을 이게 또 범죄 수익 은닉이랑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428억을 결국은 검찰은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최후까지 이제 영장 그 김만배 씨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하고 이때까지 좀 더 수사를 해봤고 근데 그래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는 걸로는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기존과 같은 입장 그건 아니다라는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428억을 약소형을 기소 못하고 김만배 씨부터 일단 기소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기소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만배 씨의 입이 열리길 기다렸다. 예, 뭐 그러면은 김만배 씨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그 428억 약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지금 현재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428억 약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아니라 정진상 전 실장한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정확히 말하면 적용 못했죠. 근데 정진상 전 실장한테 그 기소를 할 때 그 구조를 보면은 김만배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들었다. 그리고 구조상 다른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약정을 한 것이 맞다. 이런 구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아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는 428억을 현재 나와 있는 증거 관계로는 기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김용 유동규 간에도 돈 왔다 갔다 했는데 한쪽은 줬다 한쪽은 뭐 안 받았다 가지고도 싸우는데 그죠? 여기는 아예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기소하기가 좀 어렵죠. 약정이니까요. 약속이니까 약속한 사람이 뭐 문서로 써놓은 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사실 공소유지를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 돈이 오고 갔으면 오고 간 현장 뭐 재현이라도 됐을 텐데 진짜 약속은 말뿐이니까. 그리고 이걸 뭐 이게 당연히 문서로 남겨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근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있지만 결국에는 약속한 사람이 약속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준우 변호사 얘기했던 그거 김용 씨에 관한 재판이 지난주 목요일 16일이네요. 열렸는데 야. 이 핵심 쟁점이 뭐였어요? 16일 재판에서. 결국은 이제 돈 언제 줬냐 얘기를 못 하죠. 정치자금? 말하자면 그 정치 자금을 1억, 3억, 2억을 서로 다른 날짜에 줬는데 이게 만약에 정치 자금 이게 대선 경선 자금인데 그거를 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용 씨가 유동규 씨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게 검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받았다는 게 김용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적 타격이 있어요? 정치적 타격이 있지 법적 타격이야. 예전에 그럼 뭐 최도술 누구죠? 안희정 이런 분들 왜 잡혀갔어요? 정치자금.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잡혀갔어요? 아니요. 이회창 총재 측근들 안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죠. 이회창 총재 잡혀갔어요? 아니요. 안 잡혀갔잖아요. 네. 네. 상관없지 않을까요? 다만 이제 정치적 타격은 있다. 정치적 타격이지 실제로 그 정치자금 전 보고 안 했는데요. 나는 들은 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똑같은 아래에서 얘기고. 받아서 쓴 거야 뭐 이러면. 네, 그렇죠. 아래에서 뭐 대부분 필요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진실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뭐 하여튼 그거는 규명이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비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은 모르겠으나 네.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네, 거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어디서 지금 얘기가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언제 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날짜 특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다시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날짜를 대발하라고 하니까 정확히 날짜를 특정을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장소나 전달 경위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근데 이게 약간 이거 뭐 외투에 돈을 뭐 이렇게 쇼핑백에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이게 지금 뭐 몇 억이 한꺼번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재판부에서 갑자기 즉석에서 이거 한번 재연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연이요? 1억을 뭐 옆에 끼고 뭐 이렇게 뭐 전달하는데 이게 무게가 되냐 뭐 2억이면 4kg쯤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진 않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고 뭐 하여튼 그래서 법정 방청했던 분들도 좀 중간에 웃고 약간 그런 웃을 에피소드는 아닌데 보시는 그 진영에 따라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에 대해서 해석이 좀 갈릴 듯한 미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이른바 보더라인에 걸려 있는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임 기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쇼핑백에 넣어서 줬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10억이 쇼핑백에 들어가?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현. 일단 여기 지금 재연에서는 들어가는 건 맞고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맞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얼마를 쇼핑백에 넣어서 네. 김용 씨한테 전달했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 봉투에는 들어간다는 예, 거죠. 들어가는 거는 입증이 됐고 네. 그거를 이제 들고 갈 수 한 사람이 들고 가서 옮길 수 있는 거라는 것도 그것까지도 재연에서 입증이 됐는데 네. 다만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이제 경기도청 앞에 지나가고 경기도청 앞에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니까 돈을 그러니까 재판부가 한 말이 이제 양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근데 아무리 코트를 이렇게 해도 그게 돈이 약간 불룩한 게 있다는 거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 뭔가 숨기고 삐쭉삐쭉 네. 나온 거예요. 네. 해보니까. 근데 또 반대로 또 재판부가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이거를 뭐 가져가는 게 불가능하거나 뭐 들고 가는 게 한 사람이 못 들고 갈 정도의 무게거나 안 들어가지 않네요. 들어는 가네요. 그리고 들고 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유리한 말 어떻게 보면 한마디씩 한 거죠. 재판부가 재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결과적으로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른바 뭐 우리가 중인 환실이라고 하죠. 중인 환실에서 이런 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이 강하게 볼지 그래 아니면은 실제로 넣어보니까 그런 게 다 입증이 되네. 들어가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중요하게 볼지는 나중에 판결이 나와봐야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이게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라. 왜냐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날짜를 특정을 해야 내가 그 날짜에 알리바이라든가 내가 거기 없었다라는 걸 방어권 행사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날짜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방어권 행사 못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기소를 유죄를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날짜를 검찰이 지금 특정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동규 씨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동규 씨?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이제 그냥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대략 언제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사건의 구조는 독특한 게 이제 돈을 구해오는 과정 있잖아요. 독특하다기보다는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나 뭐 그 남욱 변호사의 중간에 전달했던 뭐 정민용 변호사나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일관되게 여러 가지 물적 증거도 많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씨한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그게 네. 언론 보도 보면 그 남욱 변호사 측근이라고 그러나 그 노트. 뭐 이모 씨라는 사람의 노트도 있고, 이모 씨의 잡힐 메모, 뭐 아파트 CCTV 다 있죠. 관련자들의 증언의 일관성, 뭐 이렇게 출입 기록, 뭐 노트 등등 해가지고 아마 김용 전 부원장 그 변호인 측에서도 남욱에서 유동규로 이어지는데 돈이 전달되는 과정까지 크게 다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관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투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 줬다고. 근데 문제는 결국 유동규 씨한테서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이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날짜가 정확히 특정이 안 됐다라는 게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지금 쟁점으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은 용의 주도한 분들이면 언제 무슨 일일지 모르니까 그걸 따로 어디 적어놓는 분 스타일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증거인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적는 스타일이 있는데 통이 크신지 아무것도 안 적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니면 더 많은 게 적혀있는 노트여서 그걸 공개 못하든가. 이게요. 그러면은 지금 말대로 하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씨까지 돈이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부터 김용 씨까지 갔냐 안 갔냐면 배달 사고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네. 불법 정치자금을 김용 씨가 받았든지 네. 아니면 유동규 씨가 배달 사고를 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진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알 중간일 수가 수도 없는 있죠. 거. 뭐 일부는 가고 예를 일부는 안 들어 가고. 유동규 씨는 저 위에서 돈 달란다라고 호가호위를 한 다음에 네. 인마이 포켓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네. 배달 사고라는 거 인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김용 측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 저희 모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판에서 지금 재판 이제 한두 번 한 거기 때문에 몇 번 안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결국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서 김용 씨한테 김용 전 부원장한테 간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검찰은 계속 낼 거고 변호인은 그 증거가 다 적절하지 않다 또는 아니라 탄핵을 할 거고 이 과정이 이제 재판의 과정이 되겠죠. 이거 이렇게 법정에서 돈 주고 받고 이런 거 재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한명숙 총리 때. 역시 내가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어. 꽤 있죠. 예, 그때도 그래서 판결의 중간에 뒤집히기도 하고 재연했을 때는 사실 검찰 우리가 조금 궁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총리 공관 가서 네. 두 가지가 있죠. 청와대에서 한 게 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무죄가 난 그 곽영욱 전 사장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대법까지 유죄가 난 한만호 씨 사건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재연을 한 거는 이제 재연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되게 기사가 많이 나고 화제가 됐던 재연은 나중에 무죄가 난 그다음 곽 사장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히 이름이 제가 기억이 갑자기 헷갈리네. 곽 사장님 사건이 그 재연한 게 막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유명한 사건은 예전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서 지금 외교부 장관 하고 계신데 자, 박진? 그거 쉬었다가 3부에서 할게요. 완전 무죄는 아니죠. 자, 앞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돈 주고받는 걸 제한하는 경우가 있냐라고 해서 하나 케이스 나온 게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한번 나왔었다는 거고. 지금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예전에 그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 돈을 받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제 그때도 쟁점이 이제 무슨 호텔에서 무슨 뭐 파티 비슷한 축하형 같은 걸 할 때 화장실에서 줬다 이런 거였거든요.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박연차가 돈을 화장실에 줬죠. 네, 근데 줬는데 그 이제 그 사진 찍힌 게 있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사진 찍힌 게 있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사진 찍힌 게 있는데 이제 박연차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이제 박연차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증언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화장실에서 어떻게 줬고 어느 주머니에 넣었다, 양복 안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얼마를요? 그게 정확히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달러로 줬고요. 그게 어쨌든 꽤 큰 돈을 그러니까 달러를 이렇게 지폐로 줬으니까 수표 같은 게 아니니까 불룩해지는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화장실에 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인지 정확히 액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 달러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줬는데 그러면 이제 쟁점이 됐던 게 그러면은 가기 전에 그 행사장이었으니까 찍힌 사진이 있고 갔다 온 다음에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양복에 딱 넣었으면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전이랑 나온 게 나오는데 여기 불룩해져야 되지 않냐. 이 양복 주머니가 가기 전에 판판했던 게 양복 나온 다음에 양복이 불룩해져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검증을 한 적이 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제가 현직 외교부 장관에 제가 말하려 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유죄가 나고 한 번 무죄가 나서 무죄가 결국 그러니까 그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은 무죄가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사명 뭐 그래요? 기부 관련해서 일부가 유죄가 나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으로 이제 났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화장실 가기 전과 후에 CCTV 보고 블록해지지 안 블록해지지. 네, 그 부분을 검증을 했죠 지금 법정에서. 아, 이런 거 많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냥 모 씨로 할게요. 네. 지금 야권 유력이냐. 모 씨가 예전에 이제 여당 실력자일 때 그때 뭐 여러 게이트에 연루돼가지고 그때도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돈 받은 장소가 어디냐, 시내에 있는 모 호텔 유명한 중국집. 그래서 거기 가서 현장 검증했다라는 보도를 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준 사람이 줬더니 저 받은 의원이 저 한 손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 의원이 무슨 소리냐? 다 봐라. 나는 보고받는 서류를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지 한 손으로 받는 적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은 유죄 나온 것도 있고 무죄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뇌물 사건에서 이런 굉장히 어떻게 봤을 때 조금 우습게 보이는 또 약간 무슨 영화 같아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이유가 뇌물 사건은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진술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여자의 진술. 그래서 진술이 일관적이고 그 여타 재반 상황과 구체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비교일 수 있지만 뇌물 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적으로 결국에는 핵심적인 게 피해자의 진술, 공여자의 진술 그리고 그거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인 측 기소된 사람의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는 그 진술을 저 진술이 맞지 않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입증하다 보면 그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뭐 당시 상황이 뭐 햇볕이 조명이 이랬다든가 당시 CCTV가 있었다든가 그렇게는 돈을 들고 갈 수 없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면 저 임 기자 얘기했지만 성범죄 사건도 성폭행 장면이 성관계 장면이 뭐 녹화된 거나 녹음된 거 없고 그렇죠. 뇌물 사건도 뇌물로 의원님 지금 계좌를 보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뭐 진술밖에 없으니까 검찰 수사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술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진술밖에 없는데 유죄 나오는 경우가 성범죄 사건에도 많고 뇌물 사건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런 레토릭은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라는 게 있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 얘기해 보죠. 선거법 재판. 이거는 그거잖아요. 결국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인데. 제가 근데 지금 팔로업이 덜 돼서 그런데 두 개잖아요. 그 국토부 백현동 관련한 오늘은 두 개 병합했나요? 두 개가 같이 기소가 됐죠. 왜냐면 그 검찰은 달랐거든요. 성남지청이랑 그렇죠. 지청이 달랐어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라고. 그리고 이 골프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부분에서 검찰은 또 이런 주장하는 게 이게 단순히 이게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기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는 김문기 씨랑 본인이 같이 골프를 치는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이 조작된 거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은도 이제 허위 사실이다. 이제 같이 묶여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원래 개인적으로 아느냐라고 주영진 앵커가 물어봐가지고 모른다라고 했으니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변론 전략을.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쵸. 전체적인 허위
사실을 말하는데 김문기 씨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는 이제 김문기 씨랑 같이 골프를 친 사진이 나오니까 이 사진 조작된 거다라고 말한 부분인데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알았냐 몰랐냐 사람이 누구를 알냐 모르냐 참 좀 주관적인 게 지금 왜냐면 어떤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냥 지인입니다. 친구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느냐 요건데 이 대표 측이 이 얘기했다고 하죠. 함께 찍힌 사진과 영상에는 눈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기 씨와 같이 있는 호주 골프장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 옆에 있긴 있는데 눈을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글쎄, 저는 이게 뭐 기록을 다 보진 못했지만 네, 뭐 예전에도 한번 변호인차게 나와서 저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쉽지 않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쪽이 쉽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다른 예전에 본인 대법원 판결 나온 거는 아까 임찬종 기자가 지적해 줬듯이 하루 한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뭔가 좀 틀린 부분은 봐주겠다.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에서 살아나온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공간에서 사실은 기소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문기 씨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정황인 것 같은데 다만 또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100만 원 넘으면 또 뭐 몇백억 대선 자금을 민주당에서 토해낸다 그래서 강한 지금 형벌이 나오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간의 사정을 좀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한편으로는 백현동 관련해서 식품연구원 그 자리를 이제 이전시키고 뭐 하는 과정에서 뭐 협박을 받았네 말았네 관련된 얘기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경기도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답변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공직선거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저는 좀 의문이다. 뭐 대충 저는 그런 프레임 정도로 이 사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말씀하시는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유무죄가 일단 중요할 것이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선거법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결국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사실상의 유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이 중요하지 뭐. 네, 그때 100만 원 이상이라는 건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판사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게 또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그 선고가 1심 선고, 2심 선고, 대법 선고가 나올 때 정치적 상황과 다른 사건들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선고가 나올 때 정치적 상황.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도 지금 여의도와 뭐 서초동 변원 유착에서 나오지만 농담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서초동의 주요 사건들이 다 결국에는 내년 총선 결과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50억 클럽 얘기 좀 해보죠. 이거 일단은 검찰이 좀 50억 클럽 관련한 속도를 낼 거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검사장 쪽으로는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김변? 네, 그렇죠. 지금 검사를 한 4명 정도 지검에서 충원을 했다라는 보도가 됐고요. 특히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자제 따님이 이제 화천대유 근무를 했고 아파트 그때 미분양된 거 아파트 분양도 받아가지고 꽤 곽상도 전 의원처럼 꽤 경제적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박영수 전 특검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좀 진행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항상 이럴 때 고민인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건 나한테 안 오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하다가 특검으로 특검으로 가는 게 차라리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검사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이 자꾸 중요 사건에 대한 헤게모니나 이니셔티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특검이 안 나오도록 어쨌든 어느 정도 수사 진척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자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50억 클럽에 거론된 모든 이들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좀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는 특검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드랍을 걸겠다. 왜냐면 잘못하면은 검찰이 자기 식구 봐주기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으니.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제 뭐 어떤 경우에서든 이제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지금 이미 수사를 했다는 얘기도 많지만 이제 비교적
이제 그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비교적 이 부분이 그냥 그래도 제일 수사할 거리가 있다라고 좀 구체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 혐의가 입증됐다거나 이게 유죄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돈이 갔는지 여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리고 어떤 그러면 어떤 청탁이라든가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거로도 뭐 여러 가지 뭐 따님이 뭘 받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관련된 뭐 인척이 뭐 100억을 받았다는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게 있고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가장 수사에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죠. 이게 제일 핵심인데 근데 아주 소위 말하는 재판 거래 의혹. 재판 거래 의혹인데 근데 검찰 내외고 검찰 뭐 이 사건을 보는 뭐 법조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하지만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게 가장 핵심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수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가장 적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법원 재판부 내에서 있었던 일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과연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딜레마가 되겠죠. 앞으로 검찰에.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예. 뭐그 수업 없이 많은 증거 있는 사법농단 사건도 아직도 지금 몇백 번째 재판되더라. 하여튼 거기도 안 끝났어요. 아직 근데 양승태 전 의원자 1심이 안 끝났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 이슈가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 거라는 저 임 기자의 문제 제기는 동의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왜냐하면 그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권순일 대법관이 아마 자문료를 좀 받았을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좀 있어요. 그 부분 연세대 석자 교수인가 뭐 있으면서 그걸 받은 건데 왜냐하면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상태였으니까. 근데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거는 곽상도 박영수 쪽이 훨씬 액수가 많은데 이거 어쨌든 경제범죄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뒤는 뒤죠. 1분 남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된 의혹이 뭔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은 간단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돈을 얼마 받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제일 이제 가장 혐의가 중대해 보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해 보인다는 게 결국 대법원 재판을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로비를 해가지고 대법원 재판 결과 바꿨고 그래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다 이런 의혹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이제 정치적 의미라던가 사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겠죠. 예. 이재명 대표가 내전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으로 살아나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은 아니지만 주도적 역할을 큰 했고 역할을 했고 거기서 김만배 씨가 로비를 했다. 뭐 이게 의혹이거든요. 판결 나오기 바로 전날인가 뭐 나온 날 왔다 갔다 만났다 뭐 뭐 이런 근데 거. 어쨌든 많이 방문했다는 당사자들 거죠. 권순일 대법관이나 김만배 씨는 다 부인하고 있고요. 그건 또 말씀드려야 되고 하지만 이 의혹이 그냥 가장 이제 중대해 보이는 의혹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할 얘기 더 있는데 요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할게요. 네. 어느 다음 변호사 언젠데요? 언제냐고요? 모르죠, 저도. 밖에 나와서 물어보세요. 언젠가 옵니다. 네. 오늘 변호사 창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임찬종 기자, 김진우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